당신, 대한민국 최대 해운그룹의 회장이 부산 항구 얼음창고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6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아내가 새벽부터 얼음 상자를 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욱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그 여자 곁에 서 있던 16살 쌍둥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행복과 건강히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겨울 새벽 부산 항구에는 바람이 칼처럼 불어왔습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찬 공기가 콘크리트 바닥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항구 전체가 낮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을 내뿜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항만 재개발 현장 동쪽 끝에는 오래된 얼음 창고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위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문틈 사이로 뿌연 냉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항구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동해해운그룹 회장 태욱이었습니다. 43, 한겨울 바닷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 있는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사람 위에 서온 사람 특유의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태블릿을 들어 올리며 재개발 일정과 공정률을 보고했지만 태욱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항구 안쪽 얼음창고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눈이 어딘가에 멈춘 것이었습니다. 얼음창고 앞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한 여자가 얼음 상자를 끌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방한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은 이미 빨갛게 얼어 있었고 낡은 패딩 점퍼의 지퍼는 목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몸보다 큰 얼음 상자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온몸에 힘을 실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발이 미끄러지면 이를 악물고 다시 디뎠고 어깨가 축 처지면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본 뒤 다시 상자를 끌었습니다. 태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눈에 띈 것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무거운 짐을 끄는 여자의 모습이 안쓰러워 한 번 더 본 것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가 잠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태욱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볼 위로 들이운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매, 입술을 꾹 다문 채 참고 있는 표정, 힘이 들어도 소리 내지 않는 그 모습. 16년이라는 시간이 얼굴 위에 주름을 새기고 피부를 거칠게 만들었지만 태욱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여자는 윤현주, 자신의 전처였습니다. 태욱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이 막힌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두 손이 코트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었고 그 주먹은 풀릴 줄을 몰랐습니다. 16년 전 그는 연주를 내보냈습니다. 불륜과 횡령이라는 말이 회사 안에 퍼졌을 때 분노가 먼저였고 자존심이 그 다음이었죠. 연주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말해도 그때의 태욱에게는 그 눈물조차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때 회사 식자재 관리팀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정리하던 그 사람이 새벽 5시부터 얼음 상자를 끌며 하루를 시작하는 노동자가 되어 있었어요. 태욱은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뭔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연주는 태욱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얼음 상자를 창고 안으로 밀어넣은 뒤 허리를 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서 일하는 남자 노동자가 큰 상자를 들어 올리다
연주 쪽으로 기울이자 연주가 재빠르게 손을 뻗어 함께 받쳤습니다. 아이고, 연주 씨. 또 도와주네. 고맙소. 남자 노동자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혼자 들기엔 무겁잖아요. 그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낮고 차분하지만 따뜻한 울림이 있는 태욱이 한때 매일 듣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태욱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항구 입구 쪽에서 교복을 입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보온 도시락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남학생은 키가 훤칠했고 여학생은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등교 시간 전에 서둘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엄마. 여학생이 먼저 연주를 불렀습니다. 연주가 고개를 돌리자 얼어붙어 있던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눈가에 잔주름이 부채처럼 펴졌습니다. 지서야, 준서야. 왜 여기까지 왔어? 추운데. 연주가 장갑을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아이들 앞에 선 연주의 모습은 방금 전 얼음 상자를 끌던 노동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깨가 펴졌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도시락 놓고 가셨잖아요. 오늘 점심 어떡하려고. 남학생, 준서가 도시락 가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이 추운 새벽에 한국까지 걸어온 발걸음이 그 아이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머, 내가 그걸 빠뜨렸네. 고마워. 연주가 도시락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서가 엄마의 빨간 손을 보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연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손 다 얼었잖아. 됐어. 너 학교에서 써. 저는 교실이 따뜻하잖아요. 엄마가 더 추우니까요.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연주는 핫팩을 손에 쥔 채 가볍게 숨을 내쉬더니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빨리 가. 늦겠다. 남매는 엄마에게 짧게 인사를 하고 다시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준서가 뒤를 한번 돌아봤고 지서는 오빠의 팔을 잡아 끌며 빠른 걸음으로 학교 쪽을 향했습니다. 태욱은 떠나는 남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넓은 보폭, 약간 앞으로 기운 상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습관. 그러다 문득 준서가 뒤를 돌아봤을 때 본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눈매였습니다. 끝이 살짝 올라간 눈꼬리, 또렷한 쌍꺼풀, 그리고 무언가를 응시할 때 눈동자가 미동도 하지 않는 그 특유의 시선. 태욱은 오래전 거울 속에서 그 눈을 매일 봤습니다. 25살의 자기 얼굴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욱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가슴 안에서 퍼져나가는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의 아들인가? 태욱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태욱의 눈은 이미 항구를 빠져나가는 두 학생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남학생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회색빛으로 출렁이고 있었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찬 바람을 타고 낮게 퍼져나갔습니다.
태욱의 시선이 다시 연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연주는 아이들이 떠난 방향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얼음 상자를 잡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 모습이 태욱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때 항구 입구 한쪽에서 붕어빵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간이 좌판 앞에 머리가 반쯤 하얗게 센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68배 곽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은 태욱이 연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항구에서 사람을 봐온 늙은 상인의 눈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그 남자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이 보였어요. 태욱은 연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봐. 조용히. 그 목소리에는 명령보다는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얼굴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음창고 철문 위로 아침 해가 비치기 시작했지만 태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새벽이었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의 얼굴, 그날 밤의 눈물, 자신이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 그리고 방금 본 남학생의 눈매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얼음창고 앞에서 연주가 상자를 밀어넣는 소리가 쇠올림처럼 퍼져나갔고 그 소리를 들으며 태욱은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아내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욱은 얼음창고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조사를 지시한 뒤에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연주가 다시 상자를 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겨우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냄새가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항구 입구 한쪽 간이 좌판 위에서 붕어빵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좌판 뒤에 앉아있던 칠복이 태욱을 올려다봤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느긋한 웃음이 번졌어요. 어이 양복쟁이. 이 추운 새벽에 뭘 그리 서 있었소? 붕어빵 하나 먹고 가시오. 칠복이 집게로 붕어빵 하나를 집어 종이봉투에 넣으며 내밀었습니다. 태욱은 멈칫했어요. 양복쟁이라는 말이 어색했지만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태욱은 봉투를 받아들고 칠복 앞에 섰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은 손가락을 녹였어요. 칠복은 태욱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항구에서 별별 사람을 다 봐온 노인이었죠. 비싼 코트, 뒤에 서 있는 검은 승용차, 그리고 아까 얼음창고를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 칠복의 눈은 이미 많은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디 무슨 일로 오셨소? 칠복이 붕어빵 반죽을 틀에 부으며 대수롭지 않은 말투로 물었습니다. 태욱은 잠시 망설였어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두어 번 반복하더니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얼음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칠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욱의 시선이 여전히 얼음창고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노인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어요. 많지. 새벽 4시 반이면 다들 나오니까. 여기 일이 보기보다 고되거든. 젊은 남자들도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가는 판인데 거기서 10년 넘게 버틴 사람도 있어. 칠복은 붕어빵 틀 뚜껑을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태욱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여자 한 명이 있는데 연주라고. 처음 왔을 때는 상자 하나도 제대로 못 들었소. 손도 다 갈라지고 허리도 못 펴고. 그런데 안 그만두더라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오는 거야. 칠복의 목소리가 잠깐 느려졌습니다. 붕어빵을 뒤집는 손이 멈추지는 않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 배가 불러오는 거야. 임신한 몸으로 새벽마다 나와서 일을 한 거요. 주변에서 말려도 안 들었어.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 태욱의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붕어빵 봉투가 구겨지는 줄도 몰랐어요. 가슴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고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칠복은 태욱의 표정을 슬쩍 살피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소. 사내 아이하고 계집 아이. 혼자서 병원비도 겨우 마련해서 낳았는데 퇴원하고 이틀 만에 다시 여기 나왔어. 갓난아이 둘을 이웃집 할머니한테 맡기고 말이야. 그때 내가 붕어빵을 싸줬는데 그게 그날 그 여자 첫 끼니였소. 칠복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욱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두 눈만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었소.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중학교 올라갈 때도 연주는 하루도 안 쉬었어. 몸이 아파도 나왔고 비가 와도 나왔고 내가 여기서 20년 넘게 장사했는데 저렇게 악착 같은 사람은 처음 봤소. 칠복이 새 붕어빵을 봉투에 담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말이요. 저 여자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걸 본 적이 없어. 친척도 남편도 아무도 안 왔어. 혼자 다 해냈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전부 저 얼음 창고에서 번 돈으로. 태욱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코트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칠복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16년. 그 긴 세월 동안 연주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두 아이를 키워온 것이었죠. 칠복은 태욱의 떨리는 손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불판 위에 붕어빵을 하나 더 뒤집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참 아까운 애들 봤소. 교복 입은 남매. 그 애들이 연주 아이들이야.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엄마한테 들르거든. 도시락 갖다 주고 핫팩 갖다 주고. 기특한 것들이지. 태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까 본 그 남학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닮은 그 얼굴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칠복은 태욱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늙은 상인의 눈이 잠깐 가늘어지더니 불판 위 붕어빵을 천천히 뒤집으며 말했어요. 근데 양복쟁이, 아까부터 보니까 저 여자를 아는 사람 같은데. 내 눈이 틀린 적은 별로 없거든. 태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가볍게 숙인 채 좌판 앞을 벗어났어요.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한 발자국이 느리게 떨어졌죠. 승용차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건 초기 확인이 됐습니다. 그분은 현재 항구 근처 연립주택에 거주 중이고 함께 사는 가족은 고등학교 1학년 자녀 2명입니다. 태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명이라고 했나? 네, 남매입니다. 올해 16살이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16. 태욱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6년 전 이혼했고 아이들이 16이라면 이혼 직전이거나 직후에 태어났다는 뜻이었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차올랐습니다. 더 알아봐. 아이들 출생 시기, 병원 기록, 전부. 태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묻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태욱은 차에 오르면서 한 번 더 얼음창고 쪽을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연주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상자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등이 새벽 햇살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걸리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욱의 눈은 사이드미러에 비치는 항구를 놓지 못했습니다. 연주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얼음창고의 철문이 아득해질 때까지 태욱은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칠복이 한 말, 임신한 몸으로 새벽마다 나왔다는 이야기,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다시 이를 나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10년 넘게 단 한 번도 누구의 도움 없이 버텨왔다는 이야기. 그 모든 세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태욱은 차마 자기 자신에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항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태욱의 손은 무릎 위에서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항구를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태욱은 서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집무실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돌아온 뒤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얼음창고 앞에 서 있던 연주의 뒷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그 남학생의 눈매가 아른거렸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한 장도 넘기지 못한 채 태욱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정리가 됐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태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입술이 살짝 긴장되어 있었고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것처럼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죠. 여기 놓고 나가. 태욱이 짧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집무실 안에는 태욱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봉투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를 서너 번 반복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태욱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봉투의 입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서류 몇 장과 사진 2장이 들어있었어요. 태욱은 서류를 먼저 꺼내 펼쳤습니다. 비서가 정리한 조사 보고서였죠. 첫 줄부터 태욱의 눈이 멈췄습니다. 대상자 윤현주, 자녀 둘, 윤준서, 윤지서, 출생일 같음, 쌍둥이. 그 두 글자가 눈앞에서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태욱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종이가 살짝 구겨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이 윤 씨였습니다. 연주의 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연주가 혼자 출생신고를 했다는 뜻이었죠. 태욱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이 태욱의 머릿속을 스치자 귀 뒤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태욱은 서류를 내려놓고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학교 단체 사진을 확대한 것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남학생 하나가 동그라미 표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준서였어요. 태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준서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산 항구에서 스쳐봤을 때와는 달리
정면에서 찍힌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끝이 올라간 눈꼬리, 곧은 콧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살짝 힘이 들어가는 턱선. 태욱은 사진을 들고 있는 자기 손이 점점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20살 무렵 대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속 자기 얼굴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눈의 모양, 눈썹 사이 간격, 입꼬리의 각도까지. 태욱은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졌고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두 번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서의 사진이었어요. 준서와는 다른 분위기였지만 이 아이에게서도 낯익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지서의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태욱의 머릿속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결혼 전 연주가 환하게 웃던 모습. 지서는 엄마를 많이 닮아 있었지만 눈만은 달랐습니다. 그 눈은 태욱 자신의 눈이었어요. 태욱은 사진 두 장을 나란히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이혼한 해가 16년 전, 아이들의 나이가 16, 생일을 확인하니 이혼 후 6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이혼 당시 연주가 이미 임신 3개월이었다는 뜻이었어요. 태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혼할 때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말도, 임신했다는 말도. 그때 연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연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 떨림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짓이 들통날까봐 떠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둘이나. 태욱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그저 눈이 뜨거운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태욱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두어 번 빗나갔어요. 아이들 학교 생활을 알아봐. 성적이든 생활 기록이든 전부. 그리고 연주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빠짐없이 확인해. 쉰 듯한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짧은 대답이 들렸지만 태욱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욱은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준서의 사진. 그 아이의 눈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자신과 닮은 그 눈이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엇을 보며 자랐을지 생각하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진 속 얼굴이 부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서류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비서가 적어둔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두 자녀 모두 교내 장학금 수혜 중. 학업 성적 상위권 유지. 장학금. 그 단어가 태욱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주의 수입으로는 학비가 버거웠을 것이고 아이들은 직접 장학금을 받아가며 학교를 다닌 것이었어요. 태욱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회사를 오가는 동안 그의 피를 이어받았을지 모르는 아이들은 엄마의 새벽 노동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태욱은 사진을 서류 봉투에 다시 넣고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닫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그 봉투 안에 16년치 시간이 전부 들어있는 것처럼 무겁고 또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태욱의 눈에는 부산 항구의 잿빛 바다만 보였어요.
얼음 창고 앞에서 상자를 끌던 연주의 작은 등, 그리고 엄마에게 핫팩을 건네던 아이들의 손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태욱의 머릿속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피할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태욱도 알고 있었습니다. 16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동해 해운그룹 본사 3층에는 식자재 납품 관리팀이 있었어요. 복도 끝 작은 사무실에 책상 4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 가운데 창가 자리에 연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25 깔끔한 블라우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 같은 팀 직원들 사이에서 연주는 조용하지만 빈틈없는 사람으로 통했어요. 연주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그룹 계열사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단가를 확인하고 거래처별 계약 내용과 실제 청구 금액이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었죠. 매일 아침 장부를 펼쳐 숫자를 확인하고 오후에는 거래처에서 보내온 세금 계산서를 정리했습니다. 눈에 띄는 일은 아니었지만 연주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해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냉동 식자재 운송비 항목을 확인하던 연주의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어요.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냉동 운송비가 전달보다 2배 가까이 올라 있었거든요. 같은 양의 식자재를 같은 거래처에서 같은 차량으로 운송했는데 비용이 갑자기 뛴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전 달 장부를 꺼냈어요. 3달 전부터 냉동 운송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크게 오른 것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만 올라간 것이었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천천히 부풀린 것처럼요. 단순한 실수라면 한 달만 틀려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3달 연속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폭만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가슴이 살짝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연주는 운송비뿐 아니라 납품 단가도 확인해 봤습니다. 냉동 새우, 냉동 소고기, 냉동 생선, 주요 품목 3가지의 단가가 시장 평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차이가 크지 않아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한 품목씩 따로 보면 모르는 것이 전체를 모아놓고 보니 뚜렷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같은 거래처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거래처 이름은 성진유통이었습니다. 연주는 성진유통과의 계약서를 찾아봤어요. 계약 갱신일이 지난 4분기였고 갱신 당시 단가가 일괄 인상되어 있었습니다. 인상 사유란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연주가 같은 기간 시장 시세를 확인해 보니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었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볼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속에서 북이 울리듯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애써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는 동료들이 혹시 눈치챌까봐 장부를 덮고 잠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연주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운송비도 납품 단가도 전부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장부만 봐서는 알 수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연주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욱은 그 무렵 경영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직 회장이 되기 전 아버지 밑에서 실무를 배우던 시절이었죠. 여보, 오늘 좀 일찍 올 수 있어요. 연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태욱이 짧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사회 준비 때문에 늦을 거야. 그래요. 알겠어요. 연주는 전화를 끊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 말이 있었지만 전화로 꺼내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연주는 소파에서 기다리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은 차가 식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태욱은 잠든 아내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 사이에 오가야 할 말은 그렇게 또 하루를 넘겼어요. 그 다음 날도 그다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욱은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어요. 연주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밥상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연주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상대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연주는 조심스럽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성진 유통가의 과거 거래 기록을 1년치까지 뒤져보았습니다. 결과는 더 심각했어요. 단가 부풀리기가 1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총 금액을 합산하니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규모였어요. 연주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료를 따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장부 페이지는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고 엑셀 파일은 개인 USB에 저장했어요. 퇴근 후에는 수첩에 날짜별로 이상 내역을 기록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먼저 갖추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느낀 것은 시선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 몇몇이 연주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눈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틀, 3일이 지나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연주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회의 시간에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팀장이 연주에게 말을 걸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옆자리 동료가 점심을 같이 먹자는 말을 하지 않게 됐어요. 사소한 변화들이었지만 연주에게는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내가 장부를 들여다보는 걸 알고 있다. 연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목덜미로 한기가 스미는 것을 느꼈어요. 양손이 서늘해졌고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봐버렸으니까요. 연주는 그날 저녁 USB를 집 서랍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수첩은 가방 안쪽 주머니에 항상 갖고 다녔어요. 남편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태욱은 요즘 유난히 바빠 보였습니다. 아침에 먼저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이어졌어요. 부부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아둔 서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왼쪽으로 정렬해 두었던 장부 복사본이 오른쪽으로 밀려 있었고 서랍 속 파일 순서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자리를 뒤졌다는 것을 연주는 바로 알아챘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USB는 이미 집으로 옮겨둔 뒤였고 수첩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부 복사본 일부가 서랍에 남아 있었어요. 연주는 곧바로 그 자료를 가방에 넣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연주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어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손을 씻으며 연주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눈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나서지 않으면 그냥 묻히는 거야. 연주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대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연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비리의 끝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지를,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를.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연주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성진 유통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연주의 눈이 그 번호 위에 오래 머물렀어요. 아직은 그 숫자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머지않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연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어요.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연주는 밖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세면대에서 물소리가 나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대리 말이야. 납품업체 남자하고 만나고 있대. 에이 설마. 남편이 이 회사 사람인데. 근데 사진까지 있다더라. 누가 봤다고 하던데. 연주는 칸 안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불륜이라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 들켰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엉뚱한 누명이었어요. 그날 오후 팀장이 연주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인사팀장과 법무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사진 여러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짧게 말했어요. 연주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라 보이지는 않았어요. 윤 대리,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주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사진 속에는 연주와 모르는 남자가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식당에 마주 앉은 사진, 건물 앞에서 대화하는 사진. 연주는 그 남자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진은 마치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던 것처럼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연주가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를 단단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납품 거래처와 관련된 금융 기록입니다. 윤대리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연주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는 연주가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입금 내역도 거래처 이름도 전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좌는 제가 개설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연주는 간절한 눈으로 인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어요. 법무팀 직원은 펜을 돌리며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인사팀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자리에 앉더니 연주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이사회에 올릴 겁니다. 윤 대리는 일단 자택 대기 조치해 주세요. 자택 대기.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지자 연주는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온 연주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불륜도 횡령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함정이었어요. 연주가 비리를 파헤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 짐을 챙기는 동안 아무도 연주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숙인 채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귀가 빨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안한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연주는 묻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사 첫날 팀 회식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고 맨 끝에 선 연주도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 사진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서랍에 도로 넣고 닫았어요.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자기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첩은 이미 가방 안에 있었고 USB는 집 서랍장에 있었어요. 그것만이 연주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 경비원이 연주를 올려다봤어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경비원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정문을 빠져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연주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 조작이라는 것을 자기가 발견한 비리에 대해서 번호 목록에서 남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화면 위에 뜬 두 글자 여보. 연주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하지만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려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태욱이 믿어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자 연주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계좌 기록도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전부 연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과 눈앞의 증거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연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태욱은 숫자와 서류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은 전부 연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연주는 전화를 걸지 못한 채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회사 건물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연주는 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주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또 구역질을 했어요. 며칠째 속이 울렁거렸고 아침마다 냄새에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충격이 몸에 온 거라고요. 하지만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어요.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3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테스트기 위로 두 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연주는 테스트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웃어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온 것입니다. 결혼하고 2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서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날도 있었어요. 병원에 가볼까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순간에 아이가 왔어요.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쌍둥이에요. 지금 8주 정도 됐습니다. 쌍둥이. 연주는 모니터 속 작은 점 2개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의사가 여기
여기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물이 차올라서요. 병원을 나온 연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거리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부부, 아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엄마. 평범한 풍경이 유난히 눈에 밟혔어요. 남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회사 일은 둘째치고 아이가 생겼다는 것만이라도 이 소식을 들으면 태욱도 달라질 거라고, 그때는 자기 말을 들어줄 거라고 연주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한 연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병원 초음파 사진을 꺼내 놓았어요. 흐릿한 화면 속 작은 점 2개. 아직 사람 형체도 갖추지 못한 아이들이었지만 연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 남편도 알아줄 거라고, 잠시라도 멈춰서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연주보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욱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태욱은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연주가 소파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태욱이 먼저 말했어요. 사실이야? 단 4글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거실 전체를 꽉 채웠습니다. 태욱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뭐가요? 무슨 말이에요? 연주가 물었지만 이미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과 계좌 기록이 남편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었어요. 다 들었어. 사진도 봤고 계좌 기록도 봤어. 태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여보, 그건 전부 거짓이에요. 조작된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연주가 태욱의 팔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지듯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태욱은 연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거짓이라고. 그 사진이 거짓이고 계좌도 거짓이라고. 그러면 뭐가 진짜야? 태욱이 소리를 높였어요. 연주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저런 눈으로 자신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그 눈빛 앞에서 연주는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그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 눈앞에서 임신 소식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 불륜의 증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믿어버리면. 그 생각이 연주의 목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지옥이었어요. 태욱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연주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는 일도 없었고 눈이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연주가 말을 걸면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더 무서웠어요. 연주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초음파 사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태욱이 그것을 봤는지 보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연주는 그 사진을 치우지 못하고 며칠을 두었지만 태욱은 한 번도 거실 테이블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주가 직접 사진을 집어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 작은 사진 한 장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새벽에 태욱이 물을 마시러 나온 틈을 잡아 연주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달렸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봐요. 회사에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장부가 조작됐어요.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태욱은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연주를 돌아봤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연주는 어둠 속 거실에 혼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한 손이 저도 모르게 배 위로 올라갔어요.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전달되었고 연주는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서랍장 깊숙이 넣어둔 USB와 수첩. 연주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다가 안쪽에 걸려있는 웨딩드레스 비닐 커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 입었던 하얀 드레스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연주는 비닐 위로 손을 한번 스치더니 그대로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한 번만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 소파, 부엌 창문, 둘이 함께 밥을 먹던 식탁. 그 모든 것이 이제 남의 것이었습니다. 태욱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배웅하지 않았어요. 연주는 현관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서 벽에 등을 기댄 순간 연주는 두 팔로 자기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한테 말을 못했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울음 섞인 숨결 위에 가까스로 얹힌 소리였어요. 문이 닫히고 층수가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연주의 세계도 함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부산행 기차를 탄 것은 서울을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가방 하나와 뱃속의 아이 둘. 그것이 연주가 가진 전부였어요. 기차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어 가는 동안 연주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남동생 상현에게 연락을 해볼까 잠깐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상현은 어릴 때부터 누나보다 자기 앞가림에만 관심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부산에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미경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같이 자란 사이였고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어요. 연주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다 말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서울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는 말만 했습니다. 미경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단 오라고 했어요. 부산역에 내리자 미경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연주의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미경은 항구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일손이 필요한 수산물 가공 공장을 알고 있다며 바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면접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공장 반장이 연주를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나올 수 있소? 내일부터요. 연주는 그렇게 항구에서의 첫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음 창고 일이 아니었어요. 수산물 가공 라인에서 생선을 다듬고 포장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8시간 동안 서서 칼을 쓰는 일은 임신한 몸에 무리였습니다. 어느 날 작업 중에 어지러움이 밀려와 칼을 놓치는 바람에 손등에 상처가 났어요. 반장이 위험하다며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얼음 창고 쪽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말이 돌았어요. 얼음 상자를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힘은 들지만 자기 속도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연주에게는 오히려 나았습니다. 쉬고 싶을 때 잠깐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연주는 출산 한 달 전까지 얼음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배가 만삭에 가까워지면서 상자를 밀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병원비가 필요했고 출산 후에도 아이들을 먹이고 재워야 했으니까요. 항구 근처 월세방을 구한 것은 부산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반지하에 방 하나, 부엌 하나.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보증금이 적었고 한국까지 걸어서 15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연주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것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연주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은 식당 문을 닫지도 않고 달려왔어요. 택시를 잡아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분만실 앞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복도에서 기다리던 미경이 먼저 울었어요. 두 번째 아이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내 아이와 계집 아이. 연주는 아이들에게 준서와 지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미경은 병원비 일부를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연주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대신 미경이 가져온 미역국만 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미역국을 먹는 동안 연주는 처음으로 부산에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며칠간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했어요. 연주는 그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얼음창고로 향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걸을 때마다 아랫배가 당기고 허리를 펼 때면 뼈가 삐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집에는 분유값이 필요한 아이 둘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날이면 미경이 식당이 연준의 가족의 밥상이 되어 주었어요. 미경은 장사가 끝나고 남은 반찬을 통에 담아놓곤 했습니다. 연주가 미안해하면 미경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버릴 거야. 가져가. 애들 먹여. 준서와 지서는 미경이 이모 식당을 좋아했습니다. 지서는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미경에게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준서는 조용히 밥을 먹은 뒤 식당 그릇을 정리해 주곤 했어요. 미경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너 잘 키웠다. 진짜. 연주는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고마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엄마가 새벽에 나가는 것을 알면 현관 앞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두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일어나 라면을 끓여 먹을 줄 알았고 동생 지서의 머리를 묶어주는 것도 준서의 몫이었어요. 지서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씩씩했습니다. 누가 오빠를 놀리면 앞에 나서서 막아주었고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밥솥 버튼을 눌러놓을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아버지 이름을 쓰는 서류가 나올 때마다 준서는 그 칸을 비워둔 채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으면 없다고만 짧게 대답했어요. 지서는 달랐습니다. 같은 서류 앞에서 펜을 꾹 눌러 엄마 이름을 두 칸에 나눠 적었어요. 아버지 칸에도 어머니 칸에도. 연주는 그 서류를 나중에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주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더 일을 늘렸어요. 새벽 5시에 얼음창고 일을 시작하고 낮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아이들의 교복값과 참고서 값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겨울이면 갈라진 손등에 피가 맺혔고 여름이면 얼음창고와 바깥 기온 차이 때문에 관절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이 연주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태욱은 비서가 가져온 두 번째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16년을 정리한 서류였어요. 부산 도착부터 출산, 아이들의 성장, 학교 기록까지.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태욱의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은 둘 다 상위권이고 준서는 학급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선은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태욱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서류 안에 적힌 것은 숫자와 사실이었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연주의 땀과 아이들의 인내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고 해외 출장을 다니는 동안 연주는 새벽마다 얼음 상자를 끌며 하루를 버텨왔어요. 태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태욱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항구에서 연주가 보낸 16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자기가 내린 판단 하나가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태욱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급했어요. 회장님, 부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현주 씨의 아들이 학교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하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래요. 태욱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주울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부산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태욱은 코트를 집어들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비서가 뒤따라오며 일정을 말했지만 태욱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쓰러졌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이 태욱을 움직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태욱이 부산 병원에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4시간 반. 태욱은 뒷좌석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고속도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머릿속에는 준서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항구에서 스쳐봤던 그 아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닮은 그 눈매.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 연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옆에는 교복을 입은 지서가 엄마의 팔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서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태욱은 복도 끝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연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연주의 얼굴에 놀라움과 경계가 동시에 스쳤어요. 왜 여기에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태욱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어떻습니까? 태욱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연주는 잠시 태욱을 올려다보다가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빈혈이래요. 영양이 부족하다고. 피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연주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그대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준서는 요즘 점심을 자주 거르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급식비가 밀려 있었거든요.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 도서관으로 갔고 배가 고픈 것을 참다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태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었어요. 목 안쪽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급식비. 그 작은 돈 때문에 아이가 밥을 굶고 쓰러진 것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검사 결과 심한 빈혈과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수액 처치를 했고 상태는 안정됐어요. 다만 혈색소 수치가 너무 낮아서 수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 확인을 위해 보호자분 혈액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주가 자기 혈액형을 말하려는 순간 태욱이 옆에서 입을 열었어요.
제 혈액형도 확인해 주십시오. 연주가 고개를 돌려 태욱을 봤습니다. 태욱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 안쪽에서 무언가가 간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연주는 그 눈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두 사람은 응급실 옆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 전에 태욱은 병실 문 앞에서 잠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에 준서가 누워 있었어요. 수액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곁에 앉은 지서가 오빠의 이불을 여미고 있었어요. 태욱은 그 모습을 보며 복도 벽에 한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저 아이가 밥을 굶다 쓰러진 것입니다. 자기 피를 나눈 아이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급식비 몇만 원 때문에. 태욱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대기실로 향했어요. 지선은 오빠 곁을 지키겠다며 병실에 남았습니다. 대기실에는 태욱과 연주 단둘만 남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하얗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태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내 아이입니까?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주차장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태욱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어요. 연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욱을 마주봤습니다. 16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그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늘었고 눈 밑에 그늘이 졌지만 연주를 바라보는 그 눈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친자 확인을 하고 싶다면 하세요. 저는 숨길 것 없어요. 연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6년 동안 혼자 품고 살아온 비밀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태욱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맞는 건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건지 태욱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연주가 숨길 것 없다고 말해준 것이 그 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었어요.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태욱과 준서 그리고 지석까지 세 사람의 혈액이 채취되었어요. 연주는 병실 밖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체열실에서 나온 준서가 엄마를 보고 씩 웃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주사 하나도 안 아팠어. 연주는 그 말에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준서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준서는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묻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태욱은 부산에 머물렀어요. 호텔에 방을 잡았지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들러 준서의 상태를 확인했고 연주와는 짧은 인사만 나눴어요. 둘 사이에는 여전히 16년의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복도에 앉아 같은 아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벽에 아주 작은 금을 내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담당 의사가 태욱을 따로 불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태욱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듯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두 아이 모두요. 태욱은 서류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글자 위에 시선이 고정된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듯 울렸어요. 내 아이였습니다. 16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 급식비가 없어 점심을 굶다 쓰러진 아이.
새벽마다 엄마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였습니다. 태욱은 의사에게 고개를 숙인 뒤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벽에 한 손을 짚고 겨우 걸었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부산 항구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잿빛 파도가 천천히 출렁이고 있었어요. 태욱은 창가에 서서 오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닦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온 태욱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동해해운그룹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16년 전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성진유통, 납품계약, 장부기록. 그때 묻혀버렸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연주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것만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화면 위로 16년 전 파일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향한 호텔 창문 너머로 부산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태욱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호텔방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동해해운그룹 내부 시스템에 저장된 16년 전 자료를 하나씩 열어봤어요. 성진유통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거래 기록부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오래된 탓에 열리는 데만도 시간이 걸렸어요. 화면이 느리게 로딩되는 동안 태욱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성진유통의 납품 계약서였어요. 연주가 당시 발견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냉동 운송비 인상, 납품 단가 부풀리기, 시장 시세와 맞지 않는 원자재 가격 상승 사유. 16년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숫자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또렷하게 보였어요. 태욱은 성진유통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로 연결되는 다른 거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눈은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성진유통이 납품한 물량의 대금은 하나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어요. 그 계좌의 명의자는 성진유통 대표 김영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욱은 그 이름을 처음 봤어요. 회사 내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흐름을 더 따라가 보니 김영태 명의 계좌에서 다시 다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같은 날짜에 같은 계좌로. 태욱은 그 계좌의 수치인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본사의 법무팀에 연락해 금융기록 조회를 요청했어요. 회장 직권으로 진행한 조회였습니다. 결과는 이틀 뒤에 왔어요. 법무팀이 보내온 파일을 열었을 때 태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영태 계좌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간 수치 계좌의 명의자. 그 이름 석자가 화면 위에 떠 있었어요. 윤상현. 태욱은 그 이름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윤상현. 연주의 남동생이었어요. 16년 전 결혼식에서 한두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연주가 동생을 소개해줬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상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했었죠. 그때 태욱은 그 청년의 눈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눈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전혀 읽지 못했던 거예요. 태욱은 상현에 대해 더 조사를 지시했어요. 하루 만에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윤상현은 현재 물류납품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법인명은 달랐지만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니 성진유통과 거래처가 상당 부분 겹쳤습니다.
성진유통의 대표 김영태는 상현의 법인에서 과거 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었어요. 두 회사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상현은 성진유통을 통해 동해해운에 납품 단가를 부풀려 청구했고 그 차액을 자기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1년 넘게 쌓인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어요. 그리고 이 비리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가장 가까이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던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누나 연주였어요. 태욱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연주의 남동생이 누나를 팔아넘긴 것이었어요. 불륜 사진 조작도 위조 계좌 개설도 전부 상현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회사 비리를 숨기기 위해 친누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누나가 남편에게 쫓겨나 아이 둘을 안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동안 상현은 빼돌린 돈으로 자기 법인을 키워온 것이었어요. 왜 하필 누나였을까? 태욱은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답은 단순했어요. 연주가 장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리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동시에 가장 쉽게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회장의 며느리라는 위치가 오히려 누명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부자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외부인이 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니까요. 그리고 태욱은 그 이야기를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 사진 한 장과 서류 몇 장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상현이 노린 것은 누나가 아니라 태욱의 분노였던 거예요. 태욱이 아내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태욱은 당시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주와 모르는 남자가 나란히 걷고 있던 사진. 법무팀에 의뢰해 사진의 원본 파일을 추적했어요. 파일 속성을 분석한 결과 편집 프로그램으로 합성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사진에 있던 인물의 얼굴 위에 연주의 얼굴이 덮어 씌워져 있었어요. 16년 전에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와서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주 명의의 위조 계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좌 개설 당시 제출된 신분증 사본의 서명이 연주의 필체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연주의 신분증을 복사해 대리 개설한 것이었어요. 모든 증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성진유통거래 기록, 차명 계좌 흐름, 사진 합성 분석 결과, 위조 계좌 서명 감정. 하나하나 폴더에 담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이사회에 올릴 것이었어요.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태욱의 손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손끝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은 16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연주를 향했던 분노가 지금은 상현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노 아래에는 연주의 말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더 깊이 깔려 있었습니다. 태욱은 마지막으로 연주가 당시 제출한 해명서를 찾아봤어요. 인사팀 기록 보관함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주는 해명서에 성진유통의 거래 이상을 조목조목 적어 놓았어요. 장부 부풀리기, 단가 조작, 같은 거래처 반복 계약. 연주가 발견한 내용이 전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명서에는 아무런 검토 흔적이 없었어요. 누구도 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태욱은 화면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연주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 긴급 안건이야. 일주일 안에
태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부산 항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얼음 창고 쪽에서 새벽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득하게 보였어요. 저 안에 연주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상자를 끌고 있을 거예요. 16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을 이제야 자기 손으로 꺼내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어요. 태욱은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았어요. 이사회는 일주일 뒤 서울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이사진이 모두 착석한 가운데 태욱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손에는 정리된 자료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태욱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긴장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태욱은 자료를 하나씩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유통의 납품 계약 기록, 부풀려진 운송비와 단가,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화면이 바뀔 때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화면에 윤상현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태욱은 상현이 성진유통의 실질적 운영자였으며 빼돌린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6년 전 그 비리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장부를 관리하던 직원에게 누명을 씌워 사건을 덮었다고 말했어요. 그 직원은 윤현주입니다. 제 전처였습니다. 태욱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낮게 울렸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욱을 향했습니다. 태욱은 조작된 사진의 합성 분석 결과와 위조 계좌의 서명 감정 자료를 이어서 보여주었어요. 16년 전 윤현주에게 제기된 불륜과 횡령 의혹은 전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작을 사실로 믿고 아내를 내보냈습니다. 태욱은 마지막 문장을 말하면서 잠깐 숨을 멈췄어요. 이사진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어요. 이사회는 즉시 윤상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결의했습니다. 수사 의뢰와 동시에 연주에 대한 당시 조치가 부당했음을 공식 인정하는 결정도 내려졌어요.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 동해해운그룹의 과거 비리가 보도되었어요. 16년 전 직원에게 누명을 씌워 조직적 횡령을 은폐한 사건이라는 제목이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상현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고 성진유통과 관련된 법인도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16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태욱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가슴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16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연주가 얼음 창고에서 보낸 새벽들, 아이들이 아버지 칸을 비워놓고 제출했던 서류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던 준서의 오후들. 그 시간은 어떤 판결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태욱은 다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승용차를 타고 오지 않았어요. 기차를 탔습니다. 부산역에 내려 택시도 잡지 않고 항구까지 걸었어요. 코트도 입지 않았습니다. 겨울 바닷바람이 얼굴에 부딪혔지만 태욱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얼음 창고 앞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창고 앞에서 상자를 끌고 있는 연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여전히 자기 몸보다 큰 상자를 끌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얼음 창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연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태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밝혀졌어요. 당신에게 씌운 누명, 전부 조작이었어요. 이사회에서 공개했고 회사도 인정했습니다. 연주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욱이 말을 이었어요. 배우는 상현이었어요. 성진 유통을 통해 납품 비리를 저지른 것도 당신한테 누명을 씌운 것도 전부. 연주의 손에서 상자 손잡이가 빠져나갔습니다. 철컹 하는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 위에 울렸어요. 연주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현이요. 우리 상현이.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질 만큼 작았어요. 연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다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고개가 떨어지고 어깨가 안으로 접혔습니다. 마치 몸 안에서 무언가가 꺼져버린 것처럼요. 연주는 한동안 바닥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지만 손을 올려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깨무는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이 보였어요. 16년 동안 누가 자신에게 이런 일을 했는지 연주도 궁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답이 친동생이라는 것은 어떤 누명보다 더 깊은 곳을 찔렀어요. 부산으로 내려오던 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상현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때는 걸지 않았지만 부산에 자리를 잡은 뒤로는 1년에 서너 번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명절이면 상현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잘 지내, 애들은 건강하고 하며 짧게 물었어요. 연주는 그 전화가 올 때마다 그래도 동생은 동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전부 연기였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된 거예요. 연주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태욱은 한 걸음 더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허리가 굽을 정도로. 미안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전부 제 잘못이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은 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연주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는 태욱을 내려다봤어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연주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한참 뒤 연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16년을 사과 한 번으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태욱은 고개를 든 채 연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연주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다만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준서도 지서도 이제 커가잖아요. 그 책임을 지겠다면 아이들 앞에서 직접 말해요. 저한테 하지 말고. 연주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상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욱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얼음 창고 철문 사이로 연주의 등이 보였다가 사라졌어요. 차가운 냉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태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교복을 입은 준서와 지서가 서 있었습니다. 등교 전에 엄마에게 들르는 길이었어요. 두 아이는 얼음 창고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의 눈이 태욱의 얼굴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지서는 오빠의 팔을 잡아당기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욱은 아이들의 등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직접 말하라는 연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을 하려면 먼저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태욱도 알고 있었습니다. 항구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또 왔네. 양복쟁이. 칠복이었습니다. 붕어빵 좌판 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칠복은 태욱을 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태욱도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때 칠복의 좌판 옆에 서 있던 여자가 태욱을 쳐다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었어요. 항구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은 태욱이 누군지 바로 알아봤어요. 연주에게서 들은 적은 없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닮은 남자가 비싼 옷을 입고 연주 앞에 서 있으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은 태욱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다만 칠복에게 붕어빵 하나를 사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이면 좋겠다. 연주가 더 아프면 안 되니까.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욱은 항구를 떠나기 전 얼음 창고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철문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녹슨 철문에 비친 햇빛이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차가웠던 시간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얼음이 녹듯이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데 16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느낀 그 순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